네, 안녕하십니까. 역함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5월 26일이고요. 지금 저희는 그 교양인을 위한 수학사 강의라는 이 책의 지금 챕터는 15장입니다. 제목은 고무판 기하학이고요. 고무판이라는 단어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상기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은근슬쩍 넘어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은근슬쩍 넘어가지 말고 그냥 넘어가요. 좀 전에 식기세척기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좀 갑자기 식기세척기라고? 그래서 찾아봤는데 딱히 여기 책에서 얘기하는 것과 뭐 같은 음, 얘기를 하고 있다 싶은 레퍼런스는 못 찾았습니다. 음.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겠지 하고 되게 기대하고 왔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설명할 능력이 안 됩니다. 아, 도나다고 커피 잔도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겠지 하고 왔어요. 아, 도나서 커피전은 그거는 뭐 생각해 보면은 뭐 이런 말 쓰면 되게 좀 그렇긴 한데 자명하죠. 아, 아, 그래요? 그래요? 오, 오, 도나 커피잔은 자명한데 근데 음, 재밌는 거는 저거죠. 빨대에 구멍이 한 개냐 두 개냐를 음. 가지고 한참 논쟁이 있었습니다. 음, 빨대에 구멍이 한 개 아니에요? 어, 그걸 두 개라고 해야 되나? 뭐 들어가는 데 있고 음료가 들어가는 데 있고 나오는 데 있으니까 두 개라고 봐야 될 수도 있고 이걸 빨대를 이렇게 쫙 누르면은 도넛이랑 똑같으니까 하나로도 볼 수도 있고 사실 뭐 그거는 구멍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의 문제인 거죠. 음. 저는 도넛하고 네 말씀하세요. 네네. 이 장을 읽으면서 수학자들이 온 세계 일에 다 오지랖 떠넓게 참 궁리하고 다닌다 이 생각을 했어요. 뭐 오만 안에 매듭이 몇 개인지 뭐 끝에서 만나는지 마는지 뭐 그러니까 그게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이제 그 넘어오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좀 완전히 좀 다른 세계로 간 게 아닌가 이걸 읽으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확 그 뛰어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거 뭔가 좀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항상 그 계산이 아니라 그 계산 이면에 있는 직관을 항상 궁금해 하는데 이 직관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방법을 찾을 때도 있고 못 찾을 때도 있는데 위상 위상 수학 쪽은 제가 항상 아직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죠. 여기 초반에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옵니다. 아, 그거보다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도넛이랑 커피잖아. 저기 커피 잔이랑 왜 똑같냐? 라는 것은 아마 아니 그러니까 텀블러는 또 아니라고 하니까 네. 텀블러는 구멍이 없으니까요. 아, 텀블러가 왜 구멍이 없어요? 그 통과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손, 텀블러가 왜 없어요? 손잡이가 없는 텀블러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거는 커피잔은 반드시 손잡이가 있나요? 커피잔도 손잡이 없는 거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커피잔은 손잡이 있는 커피잔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커피잔이라고 하지 말고 손잡이 있는 컵이라고 하는 게 더 맞네요. 그렇죠. 네, 그걸 커피잔이라고 하면 굉장히 난해하게 되는 거죠. 정확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맞습니다. 손잡이가 있다고 얘기를 해야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네. 텀블러와 커피잔이 뭔 차이가 있지? 저는 커피를 갖다가 텀블러에서 마시기 때문에 텀블러에다 넣고 저희 부부는 항상 커피를 마시거든요. 저도요. 그러니까 커피잔과 텀블러가 왜 달라 이 생각이 들죠. 음, 어,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릴 건데 아마 이걸 보시면은 왜 그 도넛과 커피잔 보통 머그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음. 음, 음. 왜 같은지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걸 보시면. 분명히 이거 누군가는 만들어 많이 놨을 봤어요, 거라고 이 생각을 그림. 했는데, 네네네, 그쵸, 그쵸, 그쵸. 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위상수학의 어떤 아이디어랄까? 그게 뭐냐면은, 정량적인 거를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 거리가 더, 그 뭐, 멀다, 길다, 가깝다, 멀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만 생각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지금 커피잔이 이렇게 움푹 파여 있잖아요. 움푹 파여 있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들어 올리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어차피 안이 차 있는 거는 그러니까 커피 안쪽 벽과 바깥쪽 벽 사이에는 다 차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내가 들어 올리면 그만인 거예요. 여기 들어 올리고 여기 구멍 부분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다이아곤al 도넛이 되죠. 음, 그래서 이걸 보고 이 영상 제목이 토폴로지 쪼크네요. 이게 토폴로지가 위상수학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 말고 또 이상한 그러면 문제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네. 토폴로지에서는 질량이 지금 똑같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것조차도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음, 그러니까 양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양만 중요한 거예요? 네, 모양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정확히는 이렇게 여기 왜 나오는, 바꾸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연결성, 여기 책에 나오는 아, 연결성, 구멍, 매듭, 이런 것만 중요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양적으로 변한 거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인데, 어, 그 수학, 이렇게 보통 대학교 이제 막 들어가면은 공대 1학년들이 미적분학 배울 때, 그 다음에 수학과에서 해석학 배울 때 멘붕 일으키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엡실론 델타라는 그 논법이거든요. 음, 극한이 무엇이고 뭐 연속성이 무엇이고 이게 되게 복잡하게 배우는데 나중에 위상수학의 그 언어를 어느 정도 좀 익히고 나면은 그 연속성 그다음에 그 극한 연속성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가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기대수를 공부하다가 조금 말았어가지고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위상수학 파트에서 뭔가 그 위상수학 모를 때 해석학에서 엄청 복잡하게 했던 것들이 갑자기 위상수학의 언어로 세팅을 하니까 뭐한 줄에 한두 줄의 증명이 끝나버리는 약간 그런 걸 보고 위상수학을 알긴 알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으나 결국은 뭔가 계산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뭘 계산하고 있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어쩌면 저의 그 위시리스트, 위시리스트라고 해야 되나? 버킷리스트라고 해야 되나? 하나 추가해야겠네요. 위상수학 이해하기. 여기 그, 도넛과 커피잔이 동일하다. 하지만 텀블러는 그렇지 않다. 이게 나오는군요. 사실 그게 이 얘기랑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은, 이 얘기 나오잖아요. 다면체랑 퀘니스베르크의 다리. 이게 실제로 오일러가 아마 그 풀었던, 그러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풀었던 그런 문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오일러 맞죠? 네, 맞네요. 오일러 맞는데, 사실은 이 퀘니스베르크의 다리 문제랑 이 다면체 문제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저는 아직 잘 모릅니다. 분명히 연결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연결이 될 것 같다고 제가 믿는 이유는 위상 수학 얘기 나오면 꼭 이 다리 문제가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 보면은 요 그림 나오잖아요. 이 그림도 아마 인터넷 찾아보면 금방 나올 겁니다. 저거를 어, 저걸 뭐라고 찾으면 나올까요? 공식을 써볼까요? F 빼기 2 더하기 V 라는 공식으로 검색하면 왠지 안 나오네? 여기다가 가우스라고 써볼까요?
아, 뭔가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폴리곤? 아, 저 도형을 뭐라고 검색을 해야 될까요? 토폴로지라고 해볼까요? 제가 지금 책에 여기 307페이지에 나오는 저 그림을 찾고 싶은 건데, 음, 폴? 정확히 안 나오는군요. 안 나오면 그리면 되죠. 아시고, 뭐 그림, 복잡한 그림도 아닌데, 제가 그리면 되죠. 구멍이 있는 다면체로 검색해 보세요. 어, 폴리곤, 폴리곤, 폴리곤이 폴리곤으로 하니까 안 나오는구나. 폴리 쉐입이라고 할까요? 다면체를 그냥 그리겠습니다. 안 나옵니다. 음. 뭐 까짓 거 그리면 되죠. 복잡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있고,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거에 비해서 실력은 정말 형편이 없거든요. 요런 도형입니다. 요런 도형. 지금 색깔까지 칠하면 더 확실해지겠죠? 색깔을 제가 회색으로 여기를 이렇게 칠하고, 옆면은 조금 진하게 칠하고, 옵스, 여기 연결이 안 돼 있다. 이렇게 그리면은 어떤 그림인지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네. 요게, 네. 이제 뭘 할 거냐면은, F가, F가 면의 개수고요. 다면체 F. F가 면의 개수고, 그다음에 요게, 그냥 써야겠다. F가 페이스죠. 펜이 안 먹네. 그러니까 페이스라서 면일 거예요. 그다음에 E가 엣지. 음. 엣지가 저기 선 모서리를 말할 거고, 그다음에 V가 아마 그 버텍스일 겁니다. 꼭지점. 음. 보면은 면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 면이 16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엣지는 좀 많은데,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8, 12, 16, 20, 24, 28인가요? 맞나요? 책에는 그 숫자가, 모서리, 모서리요? 네. 아, 책에 나오는군요, 숫자가. 네, 네, 32. 잠깐만. 왜 면이 12개죠?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면이, 정육면체. 책에 나온 숫자는 정육면체구나. 액자 형태의 다면체라고 나오네요. 여기 보면 네, 면이 16개, 모서리가 32개, 네. 그리고 꼭지점이 16개라고 나오는데, 사실 저는 위상수학을 전혀 모르니까, 저는 이 그림 보면은 늘 그게 궁금했어요. 아니, 여기가 만약에 지금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만약에,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기까지 전부 다 평평한 평면이면은 여기에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엣지가 없는. 이렇게 봐야 맞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도형도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정육면체 아니지. 직육면체인데 가운데에 사각형 구멍을 뚫어 놓은 거. 이렇게 하면은 이 숫자가 전부 다 달라져서 아마 그 공식이 성립이 안 될 거예요. 여기 나오는 식이, 어, F 더하기 V 빼기 2를 해보면은 원래 이 도형은 0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그렸던 것처럼 그냥 직육면체에다가 아주 똑바르게 이렇게 사각형 구멍을 뚫으면은 이거 FEV 값이 다 달라지고 그렇게 하면 제가 알기로는 요 0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여기 엣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왜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내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 라는 그런 좀 의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답은 못 얻었습니다. 누군가한테 물어보면 나올 것 나올 것 같은데 아직 누구에게도 물어보질 않았네요. 생각해보니. 근데 이게 재밌는 점은 아까 그 정미경 선생님 들어오셨을 때 잠깐 얘기하기도 했지만 지금 이런 도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차원 도형이고 전부 다 그 평평한 면을 이렇게 조립을 해놓은 거니까 우리가 면의 개수, 엣지의 개수, 꼭지점의 개수 다 셀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그냥 이런 아니야. 그냥 뭐 이렇게 생긴 좀 더 잘 그릴게요. 이렇게 생긴 도형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생긴 도형에서도 똑같다기보다는 이러한 식과 어떤 같은 의미를 갖는 무언가를 계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런 도형 있잖아요. 이 도형에서, 이거랑 이것보다 좀 더, 그러니까 구멍이 없는 도형을 제가 그려볼게요. 구멍이 없는 도형은 그냥 정육 면체를 여러 개 그려볼게요. 정육 면체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이런 사면체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그리면 사면체가 되고, 그다음에 아이고 이렇게 그리면 피라미드가 되죠. 피라미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도형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도형들에 대해서 F 더하기 V 빼기 저 헷갈리네. 맞죠? F 더하기 V 빼기 2를 계산해 보면 항상 2가 나오고, 그다음에 구멍이 하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걸 계산해 보니까 항상 0이 나오더라. 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좀 신기하잖아요. 왜 그렇지? 분명히 다른 도형인데, 분명히 이, 이것과, 이것과, 이것과 이것은 전부 다 분명히 다른 도형인데, 뭔가 카테고리가 나눠지는 것 같잖아요. 구멍의 개수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 이 개수를 센다는 것, 이 면의 개수와 엣지의 개수와 그 꼭지점의 개수를 세서 더하는 것에는 도대체 어떤 수학적 구조가 숨어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고, 세 봤더니 구멍이 없는 건 전부 이 값이 똑같네. 그리고 구멍이 하나 있는 건 전부 이 값이 똑같네. 그러면 구멍이 없는데 이런 평면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곡면으로 되어 있는 것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싶을 거잖아요. 일단 첫 번째, 그게 뭘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두 번째,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 그러니까 이것과 그 다음에 보통 이런 식으로 그림을 많이 그리죠. 되게, 이거 저기 채널지기님이 이 그림 되게 잘 그리시던데. 이렇게 해서, 요렇게. 네, 요런 그림.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근본적으로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르길래 이 값이 다르게 나오는가? 라는 게 궁금해지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제 더 이상 양은 관심이 없다는 게 분명히 얘랑은 다 다른 도형인데 뭔가 공유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이 공유하는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양에는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 양에 관심이 없고 그럼 뭐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똑같길래 이게 같은 거지? 라고 생각해 보면은 연결 상태가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어떤 느낌이냐면 요 직육면체 내부에 안쪽을 말하는 거예요. 안쪽에서 이 점을 찍어요. 또 다른 점을 찍어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이렇게 경로를 엄청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음, 이렇게 경로를 만든 다음에 그 경로를 따라서 실을 들고 그 경로를 따라서 움직여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실을 이렇게 확 당겨요. 당겼을 때 전부 다 똑같은 모양이 될까? 어느 경로로 가도? 라고 생각해 보면은 여기는 다 똑같은 모양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재밌게도 여기서는 그게 성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지금 이게 안쪽에 있는 점이에요. 여기서 내가 실을 갖고 여기까지 가는데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 두 개를 당기면 달라지죠. 그러니까 뭔가 그 모양이 크다, 작다, 뭐 사각형이다, 삼각형이다,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어떤 이것들과, 아이고, 이것들과 이것들 간에는 무슨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사실 이 책이 뒤에도 나오지만 뭐랑도 연관이 되냐면은 그 푸엔카레 추측이랑 연관이 되거든요. 푸엔카레 추측이 저도 잘 모르니까 좀 찾아보고 얘기를 드릴게요. 잠시만요. 푸엔카레 추측이 우주의 모양에 대한 얘기인데, 푸엔카레, 이젠 추측이 아니죠. 푸엔카레 정리라고 해야 되죠. 푸엔카레 정리. 좀 증명이 됐으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푸엔카레 정리를. 3차원 공간의 모든 단일 패곡선이 하나의 점으로 모일 수 있다면 그 공간은 부와 위상적으로 같다. 음, 이게 말이 되게 어려운데, 어, 2차원 공간으로 따지자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지금 이 모양, 이 모양을 보시면은, 이걸 보시면은, 그 내부는 생각하지 말고, 여기 표면에 어떤 두 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음, 회곡선이니까 이렇게 봐야겠구나. 자, 여기에서 어떤 그 개미가 이 표면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표면을 따라서 그 실을 들고, 여기 실이 있고, 실을 들고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까지 돌아와요. 근데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뒤쪽으로 가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리니까 조금 이상한데?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그림 좀 수정할게요. 이렇게 그리는 뭔가 딴지를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똑바른 구를 그리겠습니다. 개미가 여기서 출발합니다. 실을 들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언제는 이렇게 한번 가기도 하고, 언제는 이렇게 뒤로 갔다가 이렇게 오기도 하고, 또 언제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러면 실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 실을 내가 다시 주섬주섬 이렇게 모아요. 모으면 부형 같은 경우는 이 실이 전부 다 이 한 점으로 모일 거라는 게 어느 정도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감아져 있는 게 이렇게 점점 더 모아져서 결국은 한 점으로 모이겠구나라는 게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그 토러스라고 부르잖아요. 요거 도넛, 토러스. 도넛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개미가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였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움직였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움직였을 수도 있거든요. 첫 번째 경로, 제가 다시 그려볼게요. 첫 번째 경로. 첫 번째 경로는 실을 이렇게 한 바퀴 돈 다음에 실을 이렇게 주섬주섬 모으면은 한 점으로 모일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경로, 이렇게 돌았어요. 이렇게 돌면은 실을 모으면은 어디에 걸리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걸릴 거예요. 세 번째, 이번에는 실을 들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요. 이렇게는 모이면은 요 도넛의 요렇게 그 도넛의 띠를 한 방향으로 이렇게 돌았기 때문에 실이 또 안 모일 거예요. 걸릴 거예요. 이거는 경로에 따라서
그 한 점으로 모일 수도 있고 안 모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좀 전에 했던 얘기는 2차원 공간에서의 얘기고 3차원 공간에서는 어떨까라는 얘기가 푸엔칼의 정리에 대한 얘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는 거는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제가 뭘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걸린다라는 게 어, 왜 걸린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왜 아까 어, 왜 연두색이랑 네, 그 바깥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는 네, 한 점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걸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아, 그 제가 그냥 이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왠지 더 나을 것 같아서 이 음,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조금 드려보면은요. 이거 그림 제가 조금 바꿀게요. 이쁘게. 네, 네, 제가 그림판으로 저기 강의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약간 그림판 장인이 돼가지고 개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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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요. 네, 개미 이상하게 생겼다. 개미가 여기서 실을 들고 여기 실을 여기다가 딱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고요. 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와요. 네, 그 실을 이렇게 모으면은 한 점으로 모일 거잖아요. 여기 한 점으로 네, 모이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 개미가 실을 들고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여기로 올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실을 모으면, 그러니까 네. 지금 여기 가운데 구멍 있잖아요. 여기 가운데 네. 구멍은 아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실은 이 면 위에서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면을 벗어날 수 없는 실인 거예요. 음, 그럼 실을 아무리 당겨도 이 실이 어디에 걸릴 수밖에 없냐면은 약간 이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모양. 아, 그렇게 걸린다고. 네, 네, 네. 아, AES입니다. 예. 네. 음,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제 개미가 여기를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음, 뒤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면은 실을 아무리 당겨도 이번에는 실이 아, 어떤 모양이 될 수밖에 없을 거냐면은 아마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음, 약간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음, 모양이 되겠죠. 그럼 이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면은 개미가 어떤 경로로 움직였냐에 따라서 이 실을 한 점으로 모을 수 있다 없다가 그 경로에 의존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제가 방금 그린 거는 2차원에 대한 얘기인 거고 3차원 공간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3차원은 지금 3차원 공간상에서 2차원 면을 그렸잖아요. 제가 지금 네, 이 네. 그림은. 근데 3차원 공간을 그리려면은 4차원에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아, 우리가 시각화를 할 수가 없는데 음,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분명히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음, 거기에서 만약에 이 푸엔칼의 정리가 말하는 3차원 공간에서 이거 제가 그대로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써볼게요. 네, 이거거든요. 푸엔칼의 정리가. 3차원 공간에서 제가 방금 했던 건 2차원 공간이었고 3차원 공간에서 모든 단일 패곡선이 제가 방금 여기 개미가 어디를 이렇게 여행하다가 원래점으로 돌아오는 이 경로 있잖아요. 이 경로가 단일 네. 패곡선인 거고 이 단일 음, 패곡선이 하나의 점으로 모일 수 있다면 하나의 점으로 모일 수 있다면 제가 아까 실 모아가지고 한 점으로 모았듯이 그런 식으로 어떤 경로로 가더라도 한 점으로 모일 수 있다면 그 음, 공간은 구와 위상적으로 같다. 음. 라는 게 그 푸엔칼의 정리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뭐 하려고 구가, 저런 정리를 자꾸 만들어요. 어디 쓰려고? 어,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수학의 쓸모를 생각하면 사실 저도 얘기할 수 있는 게 별로
제가 예전에 웃긴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학을 공부하는 것은 용을 물리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이거? 이해가 되는데요.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제가 읽은 음, 글에서는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은,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열심히 배워요. 용을 물리치는 방법을 배워요. 뭐, 용의 특성은 어떠하고, 용의 약점은 어디에 있고, 용을 물리치려면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 되고, 이런 걸 막 배웠는데, 막상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는데, 용이 없는 거예요. 어. 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용 잡는 법을 열심히 배웠는데 이 배운 걸 어디다 써먹어야 되잖아요. 어디다 음, 써먹냐?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용을 물리치는 법을 가르칠 때 써먹는다. 그래서 수학을 공부하는 것은 용을 물리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써먹을 것은 가르치는 거 외에는 없는 건가? 수학은? 근데 그렇게 말하면 너무 좀 너무한 것 같고요. 음, 사실 수학은 쓸모를 먼저 생각하고 만든 것보다는 그냥 만들어져 있는 것을 누군가가 쓸모를 발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발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발굴이라고 할게요. 발굴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까랜다, 참. 그 전에 나왔던 그 오차방정식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오차방정식의 근해 공식의 비존재성을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군론이라는 게 나왔고, 그런데 군론을 만들 때는 그것의 쓸모를 가지고 만들진 않았을 것 같은데, 나중에 후대 수학자들과 과학자들이 그 군론을 여기저기 잘 적용을 한 거죠. 음,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음, 그 디유클리드 기하학도 리만은, 그러니까 그런 유클리드 기하가 아닌 공간도 충분히,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완성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연구를 했지만 그게 어디에 쓰일 거라고는 제 생각에는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걸 활용한 거는 아인슈타인이었죠, 결국은. 그래서 쓸모를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느낌이죠. 궁금하니까 한다. 또는 할 수 있으니까 한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궁금해서 못 참겠다. 여기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리고 참고로 아까 저기 레코드 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용은 아마도 그 직문수, 토요일 오전에 하는 직문수, 다음 아니면은 그 다음 시간에 이 얘기가 시작이 될 겁니다. 음, 아까 얘기했던 이, 그러니까 꼭 다면체가 아니라 이런 공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공식과 똑같은 무언가를 계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계산해도 여전히 구멍이 없으면 2가 나오고 구멍이 하나가 있으면 0이 나올까? 라는 얘기가 아마 그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대는 구멍이 한 개예요, 두 개예요? 네? 아까 그 빨대가 구멍이 하나냐 두 개냐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 어떻게 났냐고요. 결론은 하나라고 부르고 싶은 사람은 하나라고 부르면 되고 두 개라고 부르고 싶은 사람은 두 개로 들으면 되는 거죠. 아, 그런 거예요? 네. 음, 뭐, 그러면 구멍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죠. 그거랑은 다르죠. 그거랑은 달라요? 네. 왜냐면 어, 구멍이 너무나 멀어가지고 네. 서로 좀 그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구멍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어요.
뭐 가령 뭔가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네,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제 연결을 했어요. 네. 어쨌든 구멍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 수천 킬로가 되면 그걸 구멍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들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질문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아니,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으면 그거 연계라고 생각해도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음, 왠지 이런 질문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요런 그 어떤 그러니까 빨대 쉽게 말하면 음. 빨대가 있고 그 길이가 있는 뭐 대충 뭐 10cm라 치고 10cm짜리 빨대가 있는데 이렇게 길이가 있는 빨대랑 이 길이가 무한대인 빨대랑 똑같냐라고 그렇죠. 네,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전 네, 맞아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질문입니다. 음. 아니, 수학자들은 별 생각 다 하니까 저희들도 이제 마음대로 생각해 보는 거죠. 왠지 다르다는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 왜, 왜 다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다르다고 뭐 네, 지금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구멍은 또 구멍인데. 네. 그러니까 제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예. 만약에 길이가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다시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경로가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길이가 무한되면은 이런 경로가 안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거 다르다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구멍이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지금 아까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재밌는 질문인데 한번 제가 이따가 까먹지 않으면 한번 슬랙에다가 슬쩍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제가 네네. 느끼기에는 위상 수학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수학을 떠나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근데 머리가 획 돌아가지고 수학을 네.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잘 모르고 하는 얘기긴 한데 위상수학의 어떤 언어랑 그 세팅에 익숙해지면은 그 전까지 복잡했던 되게 복잡하게 서술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이 심플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래서 음. 위상수학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알고 하는 네. 얘기가 아니라서 참 모르겠네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음.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 이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죠. 이상한 건 맞습니다. 그 위상수학 처음 공부할 때, 그러니까 대부분 아마 위상수학 책들이 아마 이런 식으로 시작할 거예요. 그 위상의 정의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음. 위상의 정의가 약간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어떤 집합에 대해서 참 이 정의부터 저는 너무 와닿지가 않아서 어떤 집합이 있으면은 여기에 뭐 원소가 뭐 A라는 원소도 있고 B라는 원소도 있고 C라는 원소도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집합에 대해서 어떤 그 기호도 이상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이게 T를 흘려 쓴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기호를 여기서 처음 봤어요. 여기 이 T를 약간 어떤 식으로 정의하냐면 어, 이거를 제가 토폴로지 약자예요? 그러니까 위상이 토폴로지라서 토폴로지에 그 T를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T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S S의 부분집합, 부분집합을 모은 것들인데 그런데 아무렇게나 모으면 안 되고 조건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S는 들어갈 것. 두 번째, 공집합도 들어갈 것. 세 번째,
어, 만약에 뭐 S1이랑 S2가, 그리고 S1이랑 S2가 여기 저기 T라고 써놓은 이거의 원소이면은 뭐 S1과 S2의 뭐 합집합도 들어가야 된다. 그다음에 뭐 S1과 네 번째 뭐 S1과 S2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은 사실 여기는 조금 더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거기까지 제가 그안 하고 좀 생략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S1과 S2의 뭐 교집합도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도록 S의 부분 집합을 잘 모아두면은 그걸 우리가 위상이라고 부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정의부터 빡 나오고 시작을 해요. 위상수학책이. 솔직히 이거 보면은 그 현대대 수학 또는 추상대 수학 책을 봐도 어려운데 이게 뭐 하는 거지? 내가 뭔가 계산하고 있긴 한데 내가 뭘 계산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상수학은 그거에 한 3배 정도 더 심란했던 것 같아요. 보면서. 아니 도대체 이게 뭘 계산하는 거지? S가 전체 집합인데 그게 들어가 버리면 그다음 부분 집합은 의미가 없지 않나요? 아니죠. 의미가 없지는 않죠. 그 약간 t를 어떤 식으로 잡는 거냐면은 요 t를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잡는 거죠. 여기 s도 있고 공집합도 있고 그다음에 a도 있고 b도 있고 그다음에 a랑 b가 들어있는 집합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이 s의 위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1, 2, 3, 4 조건을 다 만족하거든요. 이거는. 근데 그럼 만약에 이게 없다? 만족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이게 없다? 그러면 이제 만족을 못하니까 이건 우리가 위상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건데 이게 이렇게 개수가 유한계면은 그래도 조금 어떻게 뭐 그냥 하나하나 세보면 되니까 해볼 수 있겠다 싶은데 이제 문제는 어떤 경우냐면은 S가 유한집합이 아니라 S가 뭐 실수 전체의 집합 뭐 이런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실수는 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계산하면서도 내가 지금 뭘 계산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어떤 직관을 위해서 이 위상이라는 거를 내가 이게 위상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런 설명이 너무 없이 그냥 바로 정의랑 정리부터 딱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그나마 직관화를 하자면은 뭐, 뭐 이게 이게 수직선 예전에 이런 그림 저 혼자 막 그려보긴 했는데 수직선에서 뭐 요런 거랑 요런 거 있으면은 다시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만약에 A고 그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B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A와 B의 합집합이잖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뭐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또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있으면은 이거 둘 간에는 뭐 그, 그러니까 위상적으로 아까 도넛을 이렇게 막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했듯이 이 수직선을 내가 아무리 느리고 줄이더라도 여기 틈은 없어질 수 없다.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했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언젠가 꼭 알고 싶습니다. 참 이상하네. 교집합도 들어가고 합집합도 들어가고 전체도 들어가고 공집합도 들어가고 아 뭐야. 아 그러니까 저 위에서 상상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수학인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그 전공 수학을 보다 보면은 음, 정의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지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고등학교 때 수학, 그다음에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수학, 공대에서 배우는 수학은 데피니션이 그렇게 중요한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데피니션은 어느 정도 좀 직관적으로 대부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고, 그걸 가지고 내가 뭘 계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인데, 이 수학과 수학이 들어오면은
데피니션부터가 일단 와닿지가 않아요. 뭐라 뭐라 써 있긴 한데, 그래서 이게 뭐지? 싶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위상 공간의 정의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제가 아까 말했던 요 1, 2, 3, 4 이거 나오는데, 솔직히 이거 보면은 이걸 본다고 해서 어떤 예시가 머릿속에 바로 딱 떠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대에서 배우는 수학은 정의를 보면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 내가 이미 이런 건 알고 있었는데, 아, 이걸 정확한 정의는 이렇게 정의를 하는구나. 뭐 그런가 보지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걸 딱 보자마자 어떤 예시가 있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잘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고, 그래서 이 수학과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정의라는 두 글자가 나오면 되게 긴장하게 돼요. 왜냐면 정의를 이해 못하면 그 뒤로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근데 이 정의는 위상수학을 만든 사람이 만든 걸 거잖아요. 그쵸? 아, 그것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위상수학이라는 과목 분야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질 않았다고 알고 있어요. 음. 처음 만들어질 때는 정말로 이런 그림 그리면서 위상수학이 그 시작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걸 점점 더 일반화하고 추상화를 하다 보니까 그 결과물이 이런 형태가 되어버린 약간 이런 스토리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했다고 하는데, 그때 실제로 어떤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을 시켰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거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찾아봐도.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 누구처럼 그냥 다 적을 필요가 없어서 그냥 안 적는 그런 건가? 글은 그것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로 이런 도형 그리면서 구체적인 그 사례를 가지고 논하다가,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전부 다 다른 도형인데 이것과 이것은 뭔가 카테고리가 이거 전부 다 다른 도형인데 이것과 이것은 뭔가 카테고리가 나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럼 이것을 이 계산에서 뭐 0이 나오고 2가 나오고 0이 하는 것은 무엇을 계산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조금 계속, 그러니까 수학자들은 항상 그걸 좋아하잖아요. 일반화를 좋아하잖아요. 일반화를 하다 보니 지금 여기 다루고 있는 거는 전부 다 3차원 공간인데, 이 일반화라는 거는 일반적인 n차원 공간에서 당연히 하고 싶을 거고, 당연히 평평한 공간일 필요도 없을 거고, 그 모든 가정들을 다 배제를 하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집합의 언어밖에 남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집합의 언어밖에 남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양이 중요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뭐 부피가 크다, 작다, 길다, 짧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연결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만 중요하다 보니까 결국은 남는 거는 집합밖에 남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런 식으로 집합의 언어로만 서술이 되어 있을 것 같고, 이게 딱 세팅이 된 이후에는, 이게 세팅이 되고 나서 위에 그림을 보면은 이거는 너무 구체적인 사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는 그 위상수학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오히려 그렇게 돼버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상상이죠. 뇌피셜이죠, 뇌피셜. 근데 집합에서 어떤 연결이나 그런 걸 왜 그렇게 발전되어 간다는 과정이 굉장히 신기하고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집합에서 군으로 넘어가거나 이러면 좀 되게 좀 자연스럽고 이해가 되는데 웬 연결? 이 생각이 좀 저는 집합하면 합집합, 교집합밖에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음, 그 이상으로 어떻게 발전되면 어, 네네. 집합이 그럼 또 뭐야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저도 정말 느낌적인 느낌으로 다 지금 다 설명하고 있는 건데, 여기 수직선을 여기 다시 그려보면은, 어, 그, 그니까, 머그컵이랑 도넛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그 늘리거나 줄이는 거를 생각을 하잖아요. 찢지 않고, 찢거나 구멍을 내지 않고, 늘리거나 늘리거나 줄이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액션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수직선에서 제가 어떤 집합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실수상에서 집합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얘랑 얘랑은 한 집합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둘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수직선을 내가 탑 안에 있는 아무리 걸 연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렇게 부르고 싶은 거예요. 아, 네. 왜냐하면은 이 수직선을 아무리 늘리고 줄이더라도 이 둘은 하나 안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다른 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있는 점을 하나 찍었어요. 그러면 얘랑 얘랑은 서로 연결이 안 되어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 수직선을 내가 아무리 늘리고 줄인다고 하더라도 이 둘은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집합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지금 상관없는 거잖아요. 연결하고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연결이라는 것은 한 집합 안에서만 지금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근데 다른 집합을 가져왔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런 이거하고 이건 연결이 안 되었다.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전혀 다른 집합인데 상관이 음, 없는 건데 연결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설명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도 이거는 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거라서 제가 함부로 설명하기가 조금 그러네요. 예전에 어떤 글을 하나 읽었었는데 글을 읽으면서는 제가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또 설명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읽었던 글이 뭐냐면은 어차피 화면 쉐어를 하고 있으니까 잠깐 보여드려보자면 제목이 되게 멋있습니다. 거리가 거리 개념이 없는 세상에서 가깝고 멀음을 정의하기. 음. 말이 되게 멋있지 않나요? 요 화면 보이시나요,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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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호라이즌에 올라왔던 글인데 제목이 이거예요. 음. 거리 개념이 없는 세상에서 가깝고 멀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까? 음, 거리개념이 네. 있는 우리가 보통 가깝다 멀다고 할 때는 당연히 상대적인 그 수치가 있잖아요. 더 가깝다, 더 멀다. 이런 식으로 그런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거리 개념이 없어요. 아까 우리가 도넛을 이렇게 주물주물 하는 것처럼 내가 가까운 것도 얼마든지 멀게 만들 수 있고 먼 것도 얼마든지 가깝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두 점이 가깝다. 얘랑 얘랑은 가깝고 얘랑 얘랑은 가깝지 않다. 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까? 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래서 가깝고 멀는 게 아니라 지금 저는 이제 연결이란 개념을 선생님 설명해 주셨는데 한 집합 안에서 교집합이든 합집합이든 어떤 형태로든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혀 다른 집합을 들고 와가지고 이건 서로 연결 안 돼 있다고 하면 그 설명 무슨 설명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어, 조금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 볼 때는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모르겠습니다. 역시 한 번 보고 안다고 아는 게 아니네.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제 네. 글자를 키워볼게요. 음. 어,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A, B, C와 같은 세 개의 글자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있어요. 이 집합은 여기 보면은 거리
여기 이유가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가 예로 들은 공간 ABC에는 거리 개념이 없다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 왜 그런지 조금 이유도 나오기는 하는데, 그 이유를 얘기하려면 또 앞에 나왔던 얘기를 다 해야 되는구나. 음. 거리 개념이 아니라 연결의 개념하고 지금 거리 개념은 서로 다르지 않나요? 음, 저도 선생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연결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던 중이었기 때문에 네. 음. 제가 연결의 기억하기로는, 개념을 제가 네네. 거리로 지금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전체 그 S가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 거리를 생각하지 않고 음, 연결과 구멍 지금 어떤 이런 개념이 지금 위상 수학에서는 중요한 것 같은데 읽어보니까 뭔지는 몰라도 그럼 S 자체가 지금 다 연결되어 있다 그 뜻이잖아요. 선생님 아까 설명하신 거요. 제가 이거는 조금 다시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몰라서 지금은, 어, 뭔가 함부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워서요. 음, 그냥 요것만 조금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 글이 되게 좋은 글이라고 제가 봤었어가지고, 열린 구간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열린 구간은 어떤 구간인데 그 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구간. 우리가 보통 열린 구간이라고 부르는데, 열린 구간을 해석하는 한 가지 관점은 실수들의 집합에서 어떤 점에 금방, 즉 가까운 주변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0.5에서 거리가 0.5 이내로 떨어진, 그러니까 거리가 0.5보다 작은 점들을 모아 놓은 것은 정확히 0부터 1까지 열린 구간이 되겠죠? 음.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쓰자면은 0.5에서 여기 0.5에서 거리가 0.5 이내인 것들을 모으면은 결국 우리가 이걸 0,1이라고 쓰는 여기 괄호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러한 구간이 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음, 이와 같이 각각의 열린 구간은 이 구간 안에 속한 점들의 입장에서는 이 구간 안에 속한 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주변의 근방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0에서 1까지라는 이 구간은 이 안에 있는 어떤 점, 꼭 0.5가 아니더라도 이 점의 근방, 이 점의 근방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점들의 입장에서는 근방을 모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음. 반대로 모든 점에서 그 점의 근방의 모양을 알 수 있다면 이들이 모여서 생긴 공간의 형태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무슨 음. 말일까요? 모든 점에서 그 점의 근방의 모양을 알 수 있다면 이들이 모여서 생긴 공간의 형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 음. 음,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오늘은 없지 않은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네요. 분명히 예전에 읽을 땐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친구 간 얘기는 일단은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위상의 정의가 여기 나옵니다. 공집합과 집합 전체는 항상 열린 부분 집합이다. 제가 아까 공집합이랑 집합 전체는 무조건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게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음. 열린 부분 집합들은 합집합을 취해도 여전히 열린 부분 집합이다. 이건 열린 부분 집합 두 개를 가져와서 합집합을 해도 그, 그 위상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뜻인 거고, 여기 아무리 많이 가져와
서라는 거는 무한이란 뜻이고 여기는 유한계인데 사실 이거 설명하려면 좀 복잡해서 제가 일부러 설명 안 했어요. 열린 부분집합들을 가져와서 교집합을 해도 열린 부분집합이다. 라는 게 제가 아까 뭐 S1, S2의 교집합을 해도 여전히 들어가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열린 부분집합들을 모아놓은 규칙이 1, 2, 3을 만족하면 우리는 이 집합에서 어떤 점이 잠깐만요. 다시 물어볼게요. 어떤 집합의 열린 부분집합들을 모아놓은 규칙이 제가 아까 말했던 S의 부분집합들을 모아놓았다는 게 이 뜻이거든요. 열린 부분집합들을 모아놓은 규칙이 1, 2, 3을 만족하면 우리는 이 집합에서 어떤 점의 근방에 들어가는가, 어떤 점이 어떤 점의 근처에 있는가를 설명할 방법에 대해서 서로 약속을 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학자들은 이 과정을 이 집합의 위상 구조를 주었다고 부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린 부분 집합을 점의 근방으로 보는 이 관점에서는 아까 제가 그렸던 요 그림 있잖아요. 그러니까 0에서 음, 0에서 1까지의 집합을 0.5라는 점의 근방으로 보았었잖아요. 이런 네. 관점으로 보자면 두 점이 가깝고 멀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XYG가 있을 때 X의 근방들 중 일부에는 Y가 들어가고 이러한 근방들 모두 또 근방들 모두에 G 또한 들어간다고 하자. 그러니까 이것도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기가 X고 그다음에 이 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근방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부터는 그 모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0.5에서 근방을 0.5를 택할 수도 있고 1을 택할 수도 있고 2를 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능한 모든 근방을 다 모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골라서 모아도 사실 이 1, 2, 3을 만족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선택된 모든 근방들에 만약에 여기 Y도 들어가고 G도 들어가더라. 그런데 G가 X의 더 많은 근방들, 그러니까 X의 근방들 중에 Y가 들어가지 않는 어떤 근방에는 만약에 G가 들어가더라. 그러면 이 G를 Y보다, 그러니까 Y보다 G가 X에 더 가깝다고 말하고 싶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X를 중심으로 하는 근방이 뭐 한 1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8개, 그 중에서 음, G가 들어가는 게 8개가 있고 Y가 들어가는 게 5개가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G가 들어가는 모든 근방에는 Y도 들어가 있더라. 제가 그림을 하필 반대로 그렸네요. 여기를 G라고 하고 여기를 G라고 하고 여기를 Y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X를 중심으로 한 근방이 여러 개 있을 텐데 어떤 근방은 제가 근방, 네이버후드, 근방이라는 단어를 자꾸 말하다 보니까 약간 게슈탈트 붕괴가 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으면은 G는 들어가는데 Y는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X와 G가 더 가깝다. 더 가깝다. 음,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뭐보다? Y보다. 아이고, 이상했었다. than Y보다. 그게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했던 얘기에는 어, 거리의 개념은 제가 거의 쓰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X가 속해 있는 이 열린 부분 집합을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의존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는 그 실제로 정말 거리가 가깝다 멀다의 개념으로 그 G가 X에 더 가깝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쵸? 약간 요게 조금 재밌는 포인트였고요. 이걸 읽으면서. 음, 그래서 지금 여기 실수들의 집합에다가 위상 구조를 부여하는 방법이 유일하지 않다는 게,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수직선이 이렇게 쭉 있으면은 사실은 수직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분 집합을 다 모을 수도 있겠지만 꼭 안 그래도 되거든요, 사실은. 음, 꼭 안 그래도 돼요. 주는 방법은 사실 무한 가지가 있어요. 무한 가지가 있는데, 잠깐만 지우고요. 유일하지 않다는 게 그 말입니다. 무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직선의 형태를 실수집합의 표준 위상 구조라고 한다. 그러니까 정말로 모든 걸 다 모은 거.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분 집합 다 모은 거. 그걸 우리가 표준 위상 구조라고 하고, 표준 위상 구조에서 열린 구간들은 항상 열린 부분 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종류의 논의에서는 두 가지 수학 용어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사실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음, 0에서 1까지의 열린 구간을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0에서 2까지도 열린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임의의 자연수에 대해서 0, n도 열린 구간일 거고요. 그러면 0, 1, 그다음에 0, 2, 0, n을 전부 다 교집합을 해보면은 0, 1만 남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부 합집합을 하면은 0n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교집합을 해도 여전히 들어가고 합집합을 해도 여전히 들어간다. 그런 구조가 잘 그 만족을 한다는 걸 또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어, 여기 0에서 시작해서 0은 포함하지 않고 0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무한히 뻗은 반직선도 여전히 열린 집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기 자연수에 대해서 이걸 전부 다 합집합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닫힌 구간 얘기 나오는데 요거는 또 잠깐 넘어가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열린 구간을 주어진 점의 근방으로 해석할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했지만, 그런데 1, 2, 3번 규칙을 보면은 거리 개념이 없잖아요. 한 거는 합집합이랑 교집합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Z가 Y보다 X에 더 가깝다라는 말을 할 때 실제로 거리를 재지 않았어요. 그 X를 X가 포함되어 있는 그 열린 집합들 중에서 Z가 포함되는 것, Y가 포함되는 것, 둘 중에 어느 게 더 많은지를 세어봤을 뿐이지, 실제로 거리를 재고 우리가 Z가 Y보다 더 가깝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즉, 여기에는 거리 개념이 없는데, 우리가 어떤 그 열린 부분 집합을 근방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하고, 추상화를 하고, 가깝다라는 거를 완전히 재정의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거리 개념이 없는 세상에서 가깝고 멀음을 정의한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수직선은 물론 수직선에서 우리가 숫자를 표시하고 눈금을 표시할 때는 양이 중요하죠. 거리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0과 1 사이의 거리, 1과 2 사이의 거리가 똑같아야 되는 건 당연히 중요한데, 일단 거기에서 내가 아까 그 위상 구조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어떤 열린 부분 제법들을 모아서 한데 모을 것이냐. 이 구조가 한번 딱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수직선을 이렇게 아무리 늘리고 줄이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수직선을 이렇게 잡고 마치 저기 짜장면 면발 늘리지 이렇게 늘린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그 열린 집합이랑 여기에 있는 열린 집합이랑 중간에 있던 갭이 딱 붙어버리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가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수직선을 아무리 늘리고 줄이더라도 사실은 상관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거리 개념은 없고 단지
그 열린 집합, 근방이라는 개념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연산은 교집합, 합집합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이 문서가.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근방의 개념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극한, 뭐, 입실론 델타? 네네. 그거에서 설명한 그 근방? 그건 아닌 거죠. 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아, 네네네. 음, 그, 음, 음, 그냥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극한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음, 어떤 그 수열이 있는데요. 네, 음, 이런 수열이 있다고 쳐볼게요. 제가 지금 마우스로 써가지고 글씨가 되게 안 좋은데, 1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기 2분의 1부터 시작할게요. 2분의 1이 있고, 그다음에 4분의 3이 있고, 8분의 7이 있고, 그다음에 16분의 15가 있고, 이런 수열이 있어요. 네, 이런 수열을 이렇게 그 2차원상에서 그려보면 여기 1, 2, 3, 4에 대해서 보면은 여기 그다음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면 저기 여기가 1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약간 이런 식으로 그 그래프 그려지거든요. 음,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그리지 않고 또 어떻게 많이 그리냐면은 이렇게도 많이 그립니다. 여기 수직선이 있고요. 여기가 1이에요. 그리고 뭐 시작점 대충 여기가 2분의 1이라고 칠게요. 네, 여기가 첫 번째 점, 그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 점, 여기가 4분의 3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8분의 7이에요. 네, 여기가 16분의 15예요. 네. 어떤 그림인지 보이시죠? 딱 남은 거리의 절반만큼 가는 거예요. 아, 음, 남은 거리의 절반만큼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수열에는 1이 없어요. 1은 음, 없거든요, 여기. 음, 이 수열에 1은 없습니다. 그런데 1에, 그러니까 그 엄밀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을 하자면 1에 무한히 가까이 간다고 얘기를 해요. 음, 그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무한히 가까이 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를 확대해 보면은 잠시만요. 제가 좀 이거 약간 배경이 없는 공간에다가 조금 그려볼게요. 네,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여기 1이 있고 또 남은 거리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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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이렇게 계속 갈 거잖아요. 네, 이렇게 간다고 해서 절대 1이 나올 수는 없죠. 음, 왜냐면 거리가 계속 남은 거리, 1까지 남은 음, 거리가 계속 절반으로 줄어들긴 하지만 그게 0이 되진 않을 테니까. 네, 그렇죠? 하지만 무한히 가까이 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아무리 작은 어떤 값을 하나 잡더라도 이것보다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어요. 음, 그렇죠? 내가 여기를 뭐 0.00001을 잡더라도 언젠가는 이것보다는 가까워져요. 0.00001을 잡더라도 언젠가는 이것보다 가까워져요. 음,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입실론을 잡더라도 언젠가는 그 입실론보다는 가깝게 만들 수 있어요. 음, 그게 입실론 델타의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고, 근데 이걸 음, 어떻게도 설명을 하냐면은 제가 금방 얘기 계속 했잖아요. 네, 요 1 있잖아요. 1. 네, 1 근처에 이렇게 금방을 잡아요. 음, 크기가 입실론인, 음, 크기가 입실론인 금방을 잡아요. 음, 그러면은 이 수열 있잖아요. 이 수열.
네, 이 수열이 어떤 성질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냐면은 입실론을 아무리 작게 잡아도 이 입실론 근방 밖에 있는 것들이 있죠. 네. 얘네는 개수가 유한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음, 언젠가부터는 전부 다 이 입실론 근방 안에 전부 다 들어가요. 그리고 어차피 항은 무한계가 있잖아요. 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수열은 요 1 근처에 입실론을 아무렇게나 잡아서 요 입실론 근방을 만들면은 이 수열 중에서 이 입실론 근방에 들어가 있는 항의 개수는 무한계가 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음, 왜냐면 아까 제가 했던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입실론 음, 아무리 작게 잡아도 언젠가는 그거보다는 음, 가까워진다. 라는 음, 말이랑 사실 같은 말인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그 미적분해서가 말하는 입실론 델타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이게 결국은 다 저거랑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어떤 함수의 연속하다는 거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 거고, 그 연속 함수를 입실론 델타로 정의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이 위상의 개념을 어느 정도 세팅이 되고 나면은 연속 함수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함수가, 그러니까 어쨌든 함수잖아요. 연속 함수도 뭐가 됐든. 네, 함수잖아요. 여기 x에서 y로 가는 함수란 말이에요. 함수인데 연속 함수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y의 임의의 열린 집합, 열린 집합. 제가 위에서 열심히 얘기했던 그 열린 집합 있잖아요. 네, 이 열린 집합에 이렇게 함수가 있어요. 함수가 있어요. 여기 열린 집합 A라고 칠게요. A 말고 B라고 칠게요. B. 그러면은 여기 X의 정의역에 어딘가에는 이 B를 만드는 무언가 집합이 또 있겠죠. 음, 그걸 제가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네, 너무 작게 쓴 것 같은데 조금 크게 쓸게요. 이렇게 쓸 거예요. 이거는 네, 그 역상이라는 뜻인데 음, 연속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정의라고 해야 되나? Y라는 집합에서 그 아무 열린 집합을 하나 골라요. 네, 그 다음에 그것의 이 역상을 찾아요. 역, 아무 열린 집합에 대해서 그것의 역상도 열린 집합이면 음, 그건 우리가 연속함수라고 부르겠다. 음,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린 집합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는 우리는 이미 그 위상 구조를 주고 있다는 말, 같은 말이 음, 되는 겁니다. 음. 사실 이 정도가 제가 위상 수학에서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어, 그리고 어쨌든 뭐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긴 해서, 네네네. 예, 예. 음. 음. 잠시만요. 제가 맞는 얘기를 했겠지? 저도 하면서도 이게 제 기억에 의존해서 하는 말이라서 이해를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억에 의존해서 하는 말이라서 되게 좀 조심스러운데, 음, 임의의 열린 집합에 대해서 열린 집합이면 연속.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절대 제가 뭘 알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기억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책에 보면은 그 메비우스 띠도 나오거든요. 음. 근데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메비우스 음. 띠는.
그냥 신기하다? 음. 그러네. 확실히 이렇게 한번 꼬아서 만들면은 꼬지 않았을 때랑 분명히 다르긴 하겠지. 근데 그래서 뭐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사실. 이게 그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수학에서 말하는 어떤 그 고무판 기하학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부터는 그 우리가 보통 말하는 조사 빼고는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그런 내용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참 읽으면서도 참 이게 그래, 뭐지 싶으면서 읽었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에 16장 읽어올게요. 저는 오늘 그래도 위상수학을 조금 알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책을 저도요. 잘 몰랐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아예 대충 몰랐었는데. 뭐를 말하려고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 세상에 수학자들이 없으면 공부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이렇게 골탕을 먹이고 있으니까. 이 뒤에 가면은 페렐만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네. 페렐만이 페렐만 두 가지로 유명하잖아요. 푸엔칼의 추측을 푸엔칼의 정리로 승격시킨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을 거부한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그 유명한데,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기에 저렇게까지 극단적일까라는 상상을 좀 합니다. 좀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펠만이 아니겠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타협하는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페렐만이 증명을 못했을 수도. 네, 그렇죠. 음. 타협 안 하기 잘했어요. 근데 이 선생님 왜 이렇게 무섭게 쳐다봐요? 여기 아, 사진에 나오는 선생님. 페렐만이요? 아니요. 선생님 이 화면, 여기 화면에 이분이요? 네. 무섭게 째를 보고 있어가지고 계속 제가 계속 부담스러웠어요. 정말 어렵긴 되게 어렵다. 누가 교양인이라고 했어. 짜증나. 우리 다음 책도 같은 여자한테 그건 괜찮을까요? 보통 사람이니까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러게. 저는 그래도 보통 사람은 될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보통 사람을 위한 현대수학이요? 네. 예. 참.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위상의 정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 아까 T를 이상하게 썼다고 했던 게 요거예요. 요거. 이게 여기서는 그래도 T처럼 보이는데 그 어디서는 정말로 J처럼 쓰더라고요. 이렇게. 음, 이렇게. 그래서 보면서도 저게 T라고? 라는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X라는 집합이 있고 그것의 부분 집합들의 모임인데 공집합이랑 X는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 S들의 그러니까 부분 집합들의 합집합도 들어가야 되고 교집합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부분 집합들의 모임 T를 우리가 위상이라고 부르겠다라는 내용이 보통 위상수학 책의 맨 처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싶죠. 음, 그러니까. 아, 보통 머리 아프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그 ABC 집합 주고 그거 적당히 부분 집합 모은 다음에 다음이 유상인지 아닌지를 뭐 보이시오 뭐 이런 연습 문제 나오고 아, 그런 걸 또 증명을 해야 돼요? 네. 아니, 원소 개수가 뭐 유한계면은 사실 보이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렇죠. 그 증명은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음. 이 논증을 이 정의를 이용하면은 증명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문제는 그거예요. 이걸 왜 하는지 모르는데 한다는 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좀 넘기 어려운 허들이에요. 근데 사실 제 생각에는 수학과도 그렇고 공대도 그렇고 대부분 그럴 겁니다. 왜 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계산하다 보니까 어느새 시험을 칠 시간이 됐고 시험 몇 번 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졸업할 때가 됐고 졸업해서 취직했더니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대부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음, 학교에서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고 그냥 윤리만 가르치면 좋겠어요. 음, 그냥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거 하나만 딱 음. 가르치면 다 가르치는 것 같아요. 다른 학교에서 배운 지식 머릿속에 있는 거 있어요? 전 하나도 없는데. 저도 거의 기억이 없는 것 그냥 시험 치기 위해서 열심히 한 거에는 같아요. 뭐 없잖아요. 그렇죠? 그 그냥 통과하기 위해서. 시험 저는 끝나면, 저는 어쨌든 수학이랑 공학 쪽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거랑 관련된 거는 기억이 나는데 대신 반대 사이드에 있는 건 기억이 안 나죠. 사회, 국어 이런 거 정말 기억 안 나요. 저는 수학을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지만 문과여도 문과 수업 뭐 들었는지 한도 기억 안 나요. 그리고 그게 별로 살아가는데 쓸모도 없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살 건가 그것만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면 그냥 성공적인 교육이 아닐까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해요. 아, 생각해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뭐 배웠나를 생각해보면은 뭐 배웠죠? 중학교 사회 시간에 뭐 배웠는지 정말 생각 안 난다. 저는 역사 시간에 맨날 몇 년도에 뭐 했고 정말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걸 다 외워야 되고 그 맞아. 안에 내용도 뭐 잘 모른 채로 막 겉핥기식으로 전 세계를 다 훑고 지나가잖아요. 아, 저는 먼 나라 이웃 나라 보면서 오히려 이거 한 권을 6년간 음, 읽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재미도 있고 학교 수업은 다 쓰잘데기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쓸모없는 선생하고 쓸모없는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세월을 낭비하는 곳 그곳이 학교인 것 같아요. 와, 여기 중학교 사회 교과서가 올라와 있는데요. 어, 네. 네. 시절이 구경해보고 좀 싶다. 달라졌네요. 어, 아, 기후 이런 거 배웠었구나. 아니 문, 옛날하고 좀 달라졌을 거예요 아마. 아, 네네네. 음. 뭐, 세계 얘기 나오고요. 문화 얘기 나오고, 음, 기후, 자연재해, 뭐, 자원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 이런 얘기 나오네요. 개인과 사회생활,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문화의 이해, 아 이게 중학교 과정이라고요? 중1 사회 교과서라고 나오는데요, 어, 여기에. 이렇게 수준이 높아요? 대단하네. 지금 공부해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공개돼 있는 거니까 이렇게 봐도 괜찮겠죠? 네, 그럼요. 네. 세계 지도 이렇게 나오고. 음. 뭐, 캐나다의 수도는 어딜까요? 뭐, 이런 문제 왠지 풀었던 것 같은데. 캐나다 수도가 어디예요? 어디지? 엘버타 아닌가요? 정확하게. 어? 캐나다도 어디죠? 다시 찾아볼게요. 엘버타 아닌가요? 아, 오타와. 오타와? 음, 아, 결국은 틀렸어. 아, 오타와였습니다. 호주 수도가 아마 캔버라일걸요? 음.
그래요? 옛날에 네, 그런 거 열심히 외우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이런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저 중학교 사회 시간에. 맞아요. 네. 호주 수도는 왜 캔버라니까. 그런 것도 있지. 호주 수도가 캔버라인 이유는 캔버라로 정했으니까 캔버라겠죠. 아, 국토 면적이 가장 넓은 5개 국가. 이런 문제를 풀었었구나. 그러니까 저런 거 얼마 쓰잘데기 없어요. 하나도 쓰잘데기가 없는 뭐. 지금으로 따지면 러시아가 제일 클 거고, 음. 러시아, 캐나다, 중국, 미국? 5번째가 어딜까요? 브라질일까? 사막을 끼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사막을 사, 사막을 끼고 있는 사막, 나라가 그 어디라고? 사막을 아프리카에 있는 사막을 생각하면 사실 나라들이 다 쪼개져 있어가지고 큰 나라를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 중국이 되게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있겠죠. 네. 이거 답 없나? 답 알고 싶은데. 답이 있겠죠. 답이 없을 리가 없죠. 그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어, 답을 한번 보기로 해요. 국가 면적 상위. 러시아, 캐나다, 미국, 중국까지 맞았고요. 음. 의 중요하다. 5위가 어딜까요? 5위. 글쎄요. 오이가 두구두구, 궁금하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러시아, 캐나다, 어, 미국, 중국. 그다음 어디지? 브라질? 아, 브라질 맞네요. 오, 응, 브라질. 브라질 네. 맞네요. 브라질이 크거든요, 땅덩이가. 그렇죠. 아, 6위가 어딜까요? 6위 어렵다. 아, 6위까지 알아야 돼요? 아니, 그냥 궁금했어요. 응. 그냥, 여기 호주래요, 호주. 6위가 호주예요? 네. 음. 7위 인도. 아, 인도가 7위예요? 인도가 지진이 생각보다 되게 왜 크네. 그렇게 많이 알고 있으세요? 아, 지금 알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지금. 아, 아, 저도 진짜? 이게 쌤 알고 계신 것 같은. 설마 제가 이걸 알고 있으니까요. 보고 있어, 지금. 파리가 아르헨티나. 음, 우리나라는 몇이나 돼요? 어이요? 우리나라 잠시만요. 엄청 작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저 밑에서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디 아니, 봅시다. 수학 공부, 역시 위상 수학하다가 다른 데로 가는군요. 아, 항상 마무리는. 금방을 찾아야 돼. 지금, 어, 위키피디아 우와. 상으로는, 헐. 한반도가 82등이네요. 네. 그러니까 남북한 남북한 거죠. 합쳐서 82등. 네. 그러니까 한 160등쯤 되겠다. 그렇죠. 이 백구이, 정도. 백구이. 아, 있다, 백구, 있다, 있다. 백구. 있다. 네. 109, 백구. 100등 네. 안에도 못 들어가네. 네. 저랑 다른 거 보고 계신가 봐요. 어, 여기는 어, 107이라고 나와요. 아, 그래요? 네. 또 다르구나. 왜 다르지? 이게 다르면 안 되지 않나? 아까 한반도가 들어갔으니까 사실은 107위가 아니고 106위가 돼야 아, 되나? 북한이 조금 더 크군요. 그러니까요. 네. 20% 정도 더 크군요. 음. 그래도 쓸모없는 땅이 많으니까 우리가 더 이기해요. 아, 그쵸. 네. 하긴 추워가지고. 뭐. 정말 별걸 다 보고 있네요. 재밌는 사회 시간에 뭐 배웠나 생각하다가. 위치와 인간 생활. 재밌겠다. 지금 공부하러 가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때는 참 재미가 없었는데. 저도 중학교 때 정말 기억 안 나는 거 국어, 사회, 뭐 도덕 이런 거 뭐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남은 비정상 아닐까요? 근데 선생님은 이공계 쪽에서 어쨌든 계속 잘하셔가지고, 음. 아, 뭐, 직업도 얻었고, 음. 잘하셨는데, 보통 사람들은 죽도 밥도 아니거든요. 거기 그냥 세월만 낭비하다가 나와가지고 뭘 해야 되나. 음, 이게 결국은 다 따지자면 저 문제 아닐까요? 그러니까 입시에 모든 게 맞춰져 있다는 게 문제 아닐까요? 맞습니다. 음. 맞아요. 이게 학교 공부가 입시에 안 맞춰져 있고
정말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모범 시민을 만드는 데 정말로 맞춰져 있으면은, 음. 네, 그, 뭐랄까. 시험에 안 나오니까 공부 안 해도 되는 것, 이런 개념도 조금 줄어들 것 같고, 맞아. 사교육도 대학, 그렇게 많지 대학 않을 것 서열을 같고. 없애버리면 돼요. 응? 그냥 1대학, 2대학, 3대학, 4대학 아, 아, 명칭, 그냥 명칭으로 랭킹이 음, 아니라. 음, 그리고 정말 공부하는 하고 싶은 사람 그냥 더 하고 하기 싫은 사람 그만하고. 저는 요즘 굉장히 교육에 대해서 회의가 많이 있어요. 음, 그냥 어른들이 말하는 걸 보면 아, 정말 교육이라는 게 쓸모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음, 너무나 상식 밖에 사람들이 많기, 물론 상식도 제 기준의 상식이긴 하지만 커먼 센스잖아요. 근데 그 음. 커먼이 뭔지를 이제 요즘 모르겠어요. 찾기 어려운. 아, 맞습니다. 음,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16장 읽어오면 되는 거죠? 예, 네. 그래도 읽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그죠? 읽고는 싶거든요. 네, 뭐 알지는 못해. 그냥 아니, 가볍게, 이제, 그리고 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지나가는 것도 굉장히 귀한 것 같아요. 다음에 언젠가 또 보통 사람을 위한 책에서 또 다른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또 징검다리 건너듯이 건너가면서 이렇게 한 10년 읽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요즘 그 생각해 보거든요. 요즘 저는 진짜로 공부한다는 공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스케줄대로 하고 싶은 과목을 공부를 하잖아요. 내가 이런 아, 공부를 하고 싶다. 책도 이런 책을 정말 읽어보고 싶다. 그래서 정말 하루가 너무 바쁘거든요. 남편이 넌 무슨 공부를 하루 종일 하냐. 음, 그 나이에 혼자서 진짜 존경스럽다고 저보고 계속 그러거든요. 어쨌든 뭔가를 읽고 뭔가를 공부하고 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필요하니까 다른 과목이 자꾸 추가가 되잖아요. 좀 더 해봐야 되겠다. 뭘 좀 더 해봐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잘 때까지 제가 낮에 탁구장 가는 거 외에는 거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공부가 재밌고 좀 세상사를 읽게 되는 긍정적인 면이 참 많아요. 음,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가르치면 참 좋지 않을까? 네 하고 싶은 거 뭐 한 서너 시간 공부하고 집에 가라 이러면 그냥 책 주고 그림 그리고 싶은 사람 그림 그리고 저는 이제 월요일에는 그림을 그리고 이제 뭐 오전에는 주로 이제 음악 공부를 하지만 그런 식으로 어쨌든 스케줄을 쫙 잡아가지고 이제 제가 해야 될 공부와 하고 싶은 공부와 반드시 해야 될 것 이런 걸 이제 구비를 좀 해가지고 다 골고루 다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육부 장관이면 그냥 초등학교 1학년은 하루에 학교 와서 1시간만 하고 싶은 거 하고 가라. 2학년은 1시간 반만 있다가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물론 뭐 그거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런 기초 학력 같은 게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이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음, 딸이 역삼동 사니까 그 옆에가 바로 대치동 학원가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한번 걸어가 보면 정말 그 차들이랑 진짜 휘황찬란한 걸 제가 진짜 쓰잘데기 없는 낭비가 이곳에서 다 벌어지는구나 그 생각이 지금 들어요. 부모도 어쩔 수 없고 저도 뭐 거기서 뭐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긴 하지만 음. 에휴, 지금의 공부가 저는 참 좋습니다. 음, 아무튼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제가 꿈꾸는 학교는 아, 그냥 고등학교까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꿈꾸는 대학교는 저겁니다. 시험이 없는 음. 시험 없고 선생님이 시험을 안 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네, 안 돼요?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아니, 그러니까 반드시 상대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어, 상대 평가가 아니라면 사실 선생님 재량 하에서 시험을 안 쳐도 되잖아요.
일단은 상대평가를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음, 그리고 시험을 안 치려면은 그 교칙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음, 불가능할 겁니다. 교칙에 음, 반드시 시험을 쳐라 이렇게 되어 있군요. 그렇게까지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안 될 겁니다. 아마도. 음, 네. 교칙상으로 안 되는 게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라도 안 될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시험의 형식을 완전히 바꾸는 건 어때요? 이거는 시험이지만 남들이 보기 시험이 학생들이 느끼기에 시험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것. 그런 시험도 있잖아요. 음, 그게 되게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예전 방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아, 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 방식이 된다 참. 현재 방식. 음, 오히려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음, 그래서 제가 생각한 약간 극단적인 아이디어가 뭐였냐면은 제가 아까 그 시험 없고 모든 시험은 아니 모든 수업은 거꾸로 교실로 한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원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과정을 두 개를 음, 나누는 거예요. 원래 방식, 과정 A. 그다음에 제가 말한 새로운 방식, 과정 B. 해가지고 선생님 졸업 너무 힘드시잖아요. 졸업장에다 써버리는 거예요. 이 학생은 과정 A로 졸업했음, 과정 B로 졸업했음. 그러면은 학교에서 교수를 이렇게 두 배로 채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당연히 가르치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평가가 쉽지가 않죠.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런 방식으로 하려면 한다는 것의 그 배경이라기보다는 필수 조건이 뭐냐면은 저는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냐면은 평가는 수업 참여도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수업에 얼마나 참여했는지를 보겠다는 건데 그럼 이제 평가가 애매해지죠. 음, 얼마나 참여했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아. 네. 만약 출석하면 참여한 걸로 하죠, 뭐. 솔직히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게 제일 공평하잖아요. 네. 뭐, 음, 그 내용을 얼마나 뭐 숙지하는지 이런 거는 어차피 또 시험을 또 거쳐야지 되는 거니까. 네. 음, 그렇게 하고 약간 저는 어떤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모습은 그냥 성적에 상관없이 제가 아까 과정 B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학교의 과정 B를 졸업을 했다. 만약에 이 학생이. 음, 그러면은 그냥 회사에서 딱 보기에도 아, 이 학생은 제대로 공부를 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음, 자동으로 드는 그런 음, 선순환이 됐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세월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도 못 믿고 학생도 못 믿고 학부모도 학교를 신뢰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가려면 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방식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음,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 그냥 학교를 때려치우고 대안학교를 혼자 가면 돼요. 음, 근데 대안학교의 그룹이 어떤가 그건 또 뭐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저희 집 큰아이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프로들은 학교 공부를 안 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입단했을 때만 해도 아예 그냥 대부분 다 학교 그냥 이제 중앙 같은 데서 그때는 다 그걸 출석을 인정해줘서 그렇지 거의 초졸 비슷했었어요. 그래서 음, 공부를 한다는 걸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왜 학교 공부를 안 하지? 학교 공부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학교를 보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들었어요. 저는 왜 아무도 안 하지? 이거 하나 해서 그냥 돈 벌면 끝인가?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왜냐하면 초등학생인데 이미 돈을 벌잖아요. 음, 돈을 벌고 있고. 그러니까 굳이 뭐 학교를 안 가도 되고, 그게 이제 평생 직업이 돼버리는 거니까, 뭐, 그 자기가 스스로 나가지 않는 이상 은퇴가 없는 개념이거든, 프로는. 그냥 시합에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때는 이상해서 학교를 보냈어요, 저는. 학교를 보냈는데,
저는 그걸 본인이 또 이제 받아들였고, 거기에 대해서 자존감도 갖고 살기 때문에 잘했다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같으면 뭐 걔가 프로고 나 이걸 떠나서 학교 공부가 소용 있나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전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음, 앞으로 인공이나 인터넷 세대에 그 학교의 그게 뭔지부터 다시 좀 정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뭔지 지식을 꼭 거기서 앉아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자기가 공부할 마음만 있으면 구글만 쳐도 뭐 음, 선생님 이상으로 해줄 수 있는 데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 학교에서는 정말 윤리나 뭐 그런 걸 배우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혼자서 많이 해본. 그러니까 학교의 존재 이유가 사실 생각해 보면은 특히 그 아이들 그 가르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학교의 존재 이유가 지식을 가르치는 것에만 있지는 않죠, 사실은. 그렇죠. 그 일단 그 그런데 어쨌든 대학 입시를 향해서 오롯이 달려가니까 결국은 지식으로 수렴이 되어버리기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잘못된 구조고 이게 음, 사실은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그 졸업하고 그 회사 들어오는 음, 아이들, 그러니까 20대 그 사회 초년생들에게 부족한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파트너십이었나?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제가 파트너십 우리말로 하자면 조직 생활, 조직 음, 생활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다라는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이게 무슨 뭐 창의 교육이니 뭐 저기 뭐 스템이니 이런 거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너무 중요한 그런 파트너십 교육이 너무 파트너십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잠깐만요 좀 찾아볼게요. 뭔가 단어가 입에 안 맞는 게 이 단어가 왠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게 너무 없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참 그 글을 보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공감했던 기억이 학생들이 납니다. 서로 경쟁 상대로 보고 있다는 어떤 그런 개념일까요? 그렇죠. 다 개인 플레이하고 혼자 공부하고 그리고 팀플 하면은 팀플을 좋아하는 학생은 없을 거예요. 음, 우리나라에는. 그래요. 네. 심지어 팀에 팀플을 하면은 자기가 기여도가 낮을 걸 아는 학생도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자기가 프리라이더라는 거를 알면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안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제목을 뭐라고 써야 찾아질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있는데 제가 찾지 못하겠네요.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이유가 지식의 전달도 있지만 어떤 그러니까 인간관계 형성, 그러니까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어떤 동료, 그러니까 일적으로뿐만 아니라 그냥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음, 그 나와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훈련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 그랬어요. 그 특히 그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게 뭐라고 불러야 되죠? 그러니까 부모가 못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 케어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따지자면 그 어린이집의 역할을 초등학교까지는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 약간 그런 음, 느낌의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너무 정말 지식에만 너무 모든 게 맞춰져 있죠. 음, 네, 일단 좋은 대학을 가야 되니까요. 음, 음,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얘기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려면은 일단 뭐부터 바뀌어야 되냐면은 그 직업의 귀천부터 없어져야 된다. 음, 그게 없어지지 않으면은 무엇을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음, 하지만 그렇게 될 리가 없죠. 제가 그 음, 읽었던 글이 이거였어요.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한국 스템 인재 양성의 위기 신호라는 음, 거였는데, 이 스템이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음, 말하면 과학, 공학, 이공계. 음, 파트너십이 아니라 팔로워십이었어요. 음, 어쩐지 단어가 입에 안 붙더라. 팔로워십. 뭐냐면, 창의 융합은 있더라도, 그러니까 까먹더라도, 하지 않더라도, 충실한 수학, 과학 지식을 갖고, 그러니까 음, 어려운 거 배우는 게 아니라 기본기를 잘 다지고, 우수한 선배, 동료들과 함께 어울리며 배워나가는 기쁨을 오롯이 즐길 수 있는 음, 팔로워십 배양에 초점을 맞추자라는 음,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특히나 요즘은 더더욱 혼자 일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음, 다 좋은 동료를 만나야 되고 좋은 시너지를 일으켜야 되고 그게 더 앞으로 갈수록 더 중요하고 앞으로도 더 중요해질 텐데 지금 아이들은 그 그것의 중요성을 너무 알지 못한 채로 사회에 나온다라는 얘기인 거죠. 음, 근데 재택근무하게 되면 더 쓸모없고 그런 팔로우십이 음, 힘들어지지 않나요? 재택근무하면 그렇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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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기보단 그럴 수 있죠. 음, 그럴 수는 있는데, 음, 앞으로는 재택근무하면서 줌으로 회의하고 네. 그런 식으로 좀 되지 않을까요? 음, 서로 면대면으로 보는 것도 점점 줄어들고.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그러니까 프리랜서인데 음, 어디 출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로 혼자서 사무실 빌려가지고 일하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은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또 분들도 계시거든요. 음, 네. 그런 분들 보면은 재택근무를 한다고 해서 팔로워십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그거는 아니겠죠. 또 아닌 것 같고 네, 그거는 아닌데, 일을 할 때 뭐 그런 식으로 점점 좀 세분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들고. 근데 어쨌든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수고를 해야죠. 오늘은 시간이 평소보다 좀 많이 오버가 됐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러면은 이 1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16장 4차원이었죠? 네. 드디어 네.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구나. 제목부터 설레입니다. 아예 16장. 모를 때는 딴 세상 얘기해도 재밌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4차원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